되게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4차 산업 IT 이제 공학 박사를 받았는데 네, 네. 되게 뭐 IT니 뭐 그럼 뭐 AI니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막 이런 게 막 대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2016년도에 시작했던 4차 산업혁명이 네.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가장 중요해 우리가 이제 제가 마케팅하는 사람으로서 눈여겨봤던 게 뭐였냐면 이 경제의 형태가 바뀌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소유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었는데 이 경제가 그다음에 공유로 바뀌고 우리가 보통 공유는 아직 뿌리를 내리진 않았지만 그렇죠. 공유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죠. 네. 2007년도에 리먼 사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공유라는 거야. 네. 그럼 그다음에 바뀐 그런 경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구독 경제. 오늘 저희가 네. 얘기하는 구독 경제에 대한 네. 얘기예요. 네. 이 구독 경제가 왜 등장하게 됐고 네. 개념은 도대체 뭐냐? 네. 전 이걸 좀 알고 싶었거든요. 네. 네. 구독 경제 뭐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많이 이 있죠. subscription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구독이라는 말이랑 또 같을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신문 구독이라든가 잡지 구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데 저는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거래라고 하는 게 수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일회성 거래를 다회성 거래화해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주고 절감된 마케팅 비용, 거래 기회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 또 야. 기업 입장에서는 네. 캐시를 먼저 땡기는 거죠. 그렇죠. 예, 먼저 그래서 먼저 들어오니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오늘날 이 구독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뭐 너무나 미디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나 애플 TV의 경우도 사실은 콘텐츠 하나하나 사면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최신 영화 하나 보려면 10,000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트리밍 방식 똑같지만. 네. 그건데 넷플릭스는 내가 월정액을 내고 1년 해놓으면 15,000원에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네네. 일단은 싼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싸게 해주는 것이죠. 이 산업화가 되면서 일회성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이 언제 부도가 날지 이 고객이 언제 약속하고 안 지킬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비즈니스가 디지털로 초연결되고 굉장히 집적된 소셜로 깊이 관여된 형태의 평판 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한 동네에서 사는 것과 같은 형태의 경제 모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싼 어떤 것을 렌탈을 해주지만 그가 이 물건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신뢰. 소비자 입장에서는 1년치 내가 미리 내지만 1년치 미리 내지만 이 공급자가 꾸준히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신뢰. 이것이 소셜, 사회적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구매 경제에서 지금의 구독 경제로 바뀌게 된 인프라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충성도랑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고객 충성도는 기본적으로 고객 경험이 늘어날 때 이제 쌓이는 것이 충성도인데 구독 경제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고객에게 충분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약속했을 때 약속하고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았을 때 고객 신뢰가 올라가고 규모의 경제가 쌓아지는 것 같아요. 규모의 경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전 단계가 지금 공유의 경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공유의 경제에서 구독 경제로 나왔을 때 소비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여요? 같이 공유를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엄밀히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공유 경제가 구현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소카 공유 경제 대표적인 모델로 만듭니다만 사실 공유라고 하는 거는 각자가 있는 것을 나눠 쓰는 게 공유이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 에어비앤비나 우버는 공유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소카는 사실은 차를 새로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공유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 자리를 아직 공유는 못 잡은 공유가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공유 경제가 정착을 했을까? 뭐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저녁 장사가 활발한 어떤 고깃집에 점심 때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점심 장사하는 경우 있습니다. 푸드코트 같은 경우에 이 파트별로 있고 가운데에 공간을 공유하는 거 그렇죠. 이런 정도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정말 공유의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뭐 아직 뭐 우버도 아직 없고 에어비앤비도 공유 아직 주방 같은 것도 있지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일어나고 안 있죠. 되죠. 네. 그 문제는 뭐냐면 아까 지금 싸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공유 경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싸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어떤 가격도 좀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게 구독 경제가 뜨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구독 경제가 뜨는 첫 번째 원인은 이 풍요의 심리 그리고 경제 소셜 네트워크의 강화가 배경이 됐다면 직접적인 베네핏은 기업은 마케팅비 그러니까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거. 기업은 일반적으로 마케팅비를 볼 때 일반 소비재의 경우는 마케팅비를 한 적게 잡으면 15%. 우리가 이제 통상 사치품 혹은 이제 고가품이라고 얘기할 때 마케팅비가 30에서 40%까지도 잡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1회 했을 때 들어가는 그 모든 비용을 장기적으로 서로 약정함으로써 그 마케팅비가 현저하게 감소가 되고 그것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식에서 상호 시너지가 나는 이렇게 이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까 충성도 얘기하는데 네. 그럼 이거 방지책이 있어야죠. 네. 구독경제에서 만능이 돼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를 시행할 때는 몇 가지의 이제 인프라가 있는데 실패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와이즐리도 이야기하셨지만 미국의 무비패스 같은 경우는 뭐 12,000원 우리나라도 12,000원 정도를 내면 한 달 내내 무료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설계했다가 구독자 엄청 늘었다가 이제 결국 파산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체적인 구독 경제에 있어서 가격 메리트를 주면서 규모의 경제를 키워간 다음에 그 다음 모델인 업셀링, 크로스셀링의 문제.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의 문제. 미국의 버거킹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를 내면 매일 하루에 한 잔씩 커피를 무료로 해주는 구독 경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버거킹의 경우는 분명히 수익이 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버거킹에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러 들어가서 그것만 마시고 나올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햄버거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약속되어지는 가격 메리트를 주는 것을 깔고 그 위에 업셀링과 추가적인 크로스셀링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적절히 배치했을 때 가능한 모델이고 더불어서 무비패스 사례에서 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킬러 아이템이 없이 단순히 연결하는 형태만으로 구독 경제를 만들어내면 아주 작은 수익률, 결과적으로는 수수료 모델이나 광고 모델에 의해서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문제가 되죠. 소비자의 구매만 보고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너무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몇 가지 요소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 사례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견용품을 월정액을 내면 그 안에 이른바 럭키박스처럼 뭐 이렇게 씹는 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해주는 서비스가 최근에 나왔는데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업에 이렇게 차나 간식을 보내주는 서비스들이 나왔는데 많이 사그라들었고 최근에 또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고 각축전이 되어지는데 구독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의 심리적 상태는 마치 홈런을 때렸을 때 이렇게 딱 때렸을 때 맞는 그 도파민이 분비해 준다고 그래. 내가 카드를 긁을 때의 쾌감. 이게 질러 해보신 분들, 지름신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비할 때의 그 쾌감이라고 하는 게 중독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선택지를 포기하고 사전에 뭔가를 약정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가 성공하려면 그거 이상의 쾌감을 주었을 때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어떤 말씀이냐면 커피라든가 와이셔츠라든가 면도기라든가 그 해당 산업에서 그 서비스의 품질이 특별히 높은 애와 특별히 낮은 애의 편차가 별로 없을 때. 별로 없을 때 이게 이거나 비슷해요. 그리고 알아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 구독 경제가 꽃피울 수 있다. 이런 배경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독 경제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그렇게 진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독화 시켜주었을 때 아주 피말리는 원가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공한 모델이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각 오피스에 화분 서비스 해주는 비즈니스. 작지만 점점 시장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서비스로 우리나라에는 꾸까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꾸까도 지금 구독자가 지금 3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들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면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포화 시장에 있다기보다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방식이죠. 기존의 공급자들이 내가 꽃을 하나 사거나 화분을 하나 살 때 전화했어야 했거든요. 그다음에 찾아가야 되고 잘못 사면 안에 스티로폼 가득 담겨져 있고 이런 어떤 불만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꽃가만 하더라도요. 여기 반포에 가보면 지하상가에 가보면 장미 한 송이가 사실은 몇백 원이거든요. 근데 동네에 가보면 장미 한 송이 약간 포장해주고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매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죠. 유통 단계의 비용을. 국가는 어떤 형태로 상호 시너지를 냈냐면 농장에 가가지고 화원에 가가지고 그거 전체를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와서 그것을 가공하고 이 가공하는 비용을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면 비싸게 받아야 되잖아 하나씩에. 근데 이미 나는 고객을 10만 명 확보해 놨으니까
다 팔릴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게 사와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원가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모델이라든가 화분 제공해주는 모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혁신을 줄 수 있는 거죠. 형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게 우리의 기존적인 마케팅은 소비자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구독 경제는 그게 덜 할 것 같아요.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공급을 하니까 네, 네. 소비자를 알아가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성공 사례가 있고 실패 사례가 있는데 네. 미국의 성공 사례 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차하고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성공 사례, 실패 사례가 다 있습니다만 네. 스낵 스테이션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는 에너지바. 에너지.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은 이렇게 점심을 대충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갔다 오는 시간을 절감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박스를 주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그 에너지바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 그다음에 몸에 좋은 거, 식사를 대용할 만한 것들을 갖다 줍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제품이나 원하지 않는 제품들을 클릭하게 만들어 줘요. 그 시장 조사가 자연스럽게 다 돼 있죠.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모여지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스낵 박스를 보내줄 때는 깊이 스낵은 안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원한다. 그러면 클릭하게 해서 그걸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게 안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꾸 남는 거 보내주면 열받죠. 그렇죠. 열받죠. 그 이탈하는 거죠. 뭐. 그렇죠. 구독 경제는 방금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3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중간중에 고객 이탈률이 아니라 고객 충성도를 높일 만한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큐레이션 해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고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우리나라가 경계하고 또 이렇게 어떡하지? 제 강자인데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 넷플릭스의 추천 선택률이 70%에 이른다지 않습니까? 파괴력이 뭐 엄청나죠. IPTV 우리 나온 지 뭐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넷플릭스는 고객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소비자가 과연 어떤 영화를 중도에 그만 봤는지 어떤 장면을 반복해서 봤는지 다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 상단에 노출해두는 영화의 선택률이 3개 추천하면 2개를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만약 구독 경제를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보면 네. 우리가 IT 생산 시설이 이제 IT화 됐잖아요. 네. 그럼 결국 생산물이 많을 텐데 네. 구독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경제 이거 해소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전제가 풍요의 심리거든요. 네. 풍요의 심리니까 물건은 이미 많이 있다. 네. 더 이상 많이 만들지 말아라. 나는 필요한 만큼은 갖다 쓰겠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하는 브랜드 중에 이 바디프렌즈 네. 있습니다. 뭐 투자도 받고 뭐 세계로 진출하고 있죠. 채널로 보면요. 판매 전략으로 보면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사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구독하는 형태로 월정액을 내는 형태로 이 비즈니스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가격을 일단 해제시켜주네. 그렇죠. 가격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것을 일반 대중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으로 구독 경제가 나갔을 때 또 성공적인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형태도 있을 거고 네. 몇 가지가 제가 보기엔 네. 현대자동차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크게 보면 넷플릭스형, 그러니까 정액제를 만들어주고 정액제. 회원들을 모으는 방식의 구독. 그럼 우리 음악 같은 것도 받고. 그렇습니다. 멜론이라든가 네. 스포티파이나 뭐 지니 뭐 이런 거 다 해당되는 모델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와이즐리형이죠. 와이즐리? 예, 정기적으로. 정기 배송해주는 형태로. 배송. 뭐 쿠팡이나 컬리라든가 이런 데들 있죠. 그냥 정기적으로 선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이 있다면 마지막에. 바디프렌즈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래, 렌탈 렌탈. 모델입니다. 비싼 명품이나 고가품을 필요한 만큼 월정액을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소유한 거는 내가 산 만큼 행복하고 네. 공유는 우리가 사용한 만큼 행복하고 아, 명문이시네요. 네. 또 카프라스 명문입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구독은 내가 월정액을 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건데 네.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엔 아마 서로 이렇게 섞여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섞여서 네, 그럴 네. 거야. 어떤 사람 난 계속 난 사진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마케팅 사이즈를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의 시장의 사이즈요. 네, 시장의 사이즈죠. 만약에 대표님께서 이제 뭐 우리 그동안 얘기했는데 구독 경제를 통해서 기회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기회가 되죠? 네, 네. 굉장히 이제 먼저 앞서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시장을 만들면서 가는 건 항상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회수가 길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라든가 그 해당 산업에서 이 선두주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구독으로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한 3단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래를 구독화하지 않으면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방식이에요. 거래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 그대로 주면서 콘텐츠. 우리나라의 경우는 블로그도 있고
지금처럼 유튜브 구독도 있고요. 또 페이스북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내가 설렁탕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설렁탕은 그냥 일회성으로 팔아야죠. 그런데 설렁탕을 먹고 싶은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많고 체력도 증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객들에게 건강에 관련돼서 설렁탕을 맛있게 먹는 법, 김치를 만들 때 어디서 가져왔는지 블로그에 충분히 콘텐츠를 올릴 수 있죠. 그것을 정기적으로 웹진을 보내주는 방식으로요. 그들에게 이메일이 됐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파이프를 놔야 되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파이프를 놔서 네. 콘텐츠를 구독하게끔 해주는 거죠. 수신 거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저는 1단계. 이것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에 고객이 반응하는지, 어떤 콘텐츠의 클릭률이 높아지는지, 또는 어떤 콘텐츠를 보냈을 때 점점 타고 들어와서 우리 매장까지 오게 되는지, 이거 알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예. 구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베이직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아날로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판매해보는 경험.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서 물건을 일회성 거래로 하지 않고 한 번 결제하면 2번에서 3번 이상 반복해서 보내주는 물건을 한번 올려놔 보는 거예요. 실험적인 것들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의 책을 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책을 단순히 한 권 파는 게 아니라 3권을 묶어서 3권을 클릭하면 한 달에 한 권을 3개월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플라잉북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인데요. 뭐 여기에도 굉장히 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를 만나봤는데 뭐 책에 대한 열정이 강해요. 여기는 한 번 결제를 하면 한 뭐 3만 원, 4만 원 정도를 결제하면 3개월치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줘요. 그리고 책을 보내줄 때 책뿐 아니라 책에 관련된 정보를 보내주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련된 거면 저한테는 호박죽 같은 것도 같이 붙어서 와요. 그래서 책을 3권을 함께 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신 3개월 동안은 온라인상으로 콘텐츠를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 책에 관련돼서 어떤 후기를 남기는지 이 책에 관련돼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남겼는지를 들어가서 보게 되거든요. 결국 오토 마케팅이 그렇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콘텐츠를 통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와 자격을 얻었다면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팔 때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2에서 3회 할 수만 있다면 연결제 모델을 만들면 더 좋고요. 그렇게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더 진도가 나가서 우리 회사는 다회성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 거기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정액제 회원을 모으는 겁니다. 정액제 회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통상 보면 이렇게 하이엔드 서비스를 만들고 빅 패키징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엮어서 파는 거죠. 세트 메뉴를 파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사면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컨설팅 회사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회원 월간 필독서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팝니다. 근데 책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24만 원이죠. 24만 원을 내면 책도 주고 책에 관련된 정보도 주고 워크시트도 주고 강의 요약 자료도 주고 게다가 저희 세미나에 초대권도 주고 그다음에 가끔 강사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쿠폰까지 줍니다. 잘 돼요. 패키지를 만들었거든요. 패키지를 해서 작년보다 올해 2배 성장했습니다. 몇 명이다 밝히기 좀 어렵습니다. 네네. 작년보다 우리 2배 성장을 했거든요. 저희는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징을 만들 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설렁탕이면 설렁탕만 팔지 말고 거기에 도가니 붙이고 수육 붙이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얼마라고 팔아보는 거죠. 정액제 회원을 통해서. 이런 단계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1단계는 콘텐츠를 구독시키고 2단계는 다회성 거래를 만든 다음에 3단계는 정액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파는 제품이 고가품이다. 그러면 렌탈 모델을 한번 시행해보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CMO나 아니면 CEO가 들어오면 아주 딱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마케팅에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워낙 틀이 바뀌는 건 되게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제가 대표님 그 구독경제 강의를 들었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사례가 많았고 실제로 그 사람들 그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유통이나 이런 게 있던 오프라인 어떤 그런 업체들이 넘어오는데 이제 또 시간이 또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도 기회는 있는 게요. 구독 경제가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없었을 때는요. 한 번 준비하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써야 됐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됐기 때문에요. 블로그 만드는데 돈 안 듭니다. 그거 안 들죠.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한번 올려보는 거 돈 안 듭니다. 맞아. 또 하다못해 와디즈에 펀딩 한번 올려보는 거 돈 별로 안 듭니다. 뭐 몇십만 원이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게 시도해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혁신의 시기가 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이런 새로운 경제 형태가 결과적으로 흡수하게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주 유명한 법이죠. 영국에서 이제 마차법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마차가 가는데 자동차가 마차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죠. 네, 그런 법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거는 흐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케팅은 트렌드인데 네. 이게 특이점이 언제 오느냐, 꺾어질 때가 언제 꺾어지느냐인데 그렇죠. 그거는 산업별로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먼저 이루어지는 산업은 품질의 차별화가 없고 경쟁이 치열해서 공급자들이 더 이상 가치 혁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화장지, 그다음에 뭐 위생용품, 면도기, 그렇죠. 막 와이셔츠, 맞아요. 그다음 볼펜 뭐 이런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쿠팡이라든가 컬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렇죠. 서비스들이죠. 네. 또는 세탁소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돼서 이쪽은 빨리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타벅스라든가 어떤 명품이라든가 네. 이런 요소들은 팬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는 산업이라고 좀 그럴 것 여겨져서 구독 경제를 고려하실 때에는 내가 콘텐츠만 할지 아니면 다회성 거래를 해볼지 정액제를 만들어낼지는 그 해당 산업의 특성을 보시고 그렇게 좀 시도해 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이 싶습니다. 구독 경제 저는 속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구독 경제도 내가 보기에는 이 속도를 받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허물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마케팅의 목적은 효율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도 마케팅은 사람의 욕망을 비껴간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편의성이라 얘기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 특히 이런 새로운 어떤 세일의 툴로서 활용하는 것도 네.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옛날부터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그 전부터 살롱 문화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살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어느 산업에서나 하이엔드의 아주 그 살롱의 형태는 존재해요. 이 아주 이너클럽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비즈니스는 이 라운지 문화죠. 라운지에서 대중들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형태. 늘 산업의 반란은 일어나고 네. 그 반란에 의해서 게임의 룰이 바뀌고 그렇죠. 새로운 형태로 물만 하더라도요. 지금 사실은 뭐 정수기 마시고 있습니다만 정수기 서비스 받는 것보다 정기 구독으로 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싼 경우도 맞아요. 많습니다. 그렇죠. 1월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이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25% 정도를 매스 시장으로 넘어간다고 볼 때 해당되는 산업 내에서 정기 구독에 대한 니즈가 한 25% 정도가 넘어가면 마치 멜론 고객이 우리나라에 한 50만 명 정도 됐을 때 CD 회사, DVD 디스크 회사, 디스크 유통 회사, 음반 제작사 뭐 다 접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EMI도 그냥 없어졌잖아요. 확 네, 그냥 맞아요. 없어지죠. 확 넘어가 버린 시점이 확 오거든요.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넷플릭스가 영화 콘텐츠 유통 산업을 확 바꿔버릴 거라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언제 올까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런 예측도 나오고요. 네네. 지금 금융권도 다 통합이 되잖아요, 지금. 네, 금융권도 지금 확 넘어가기 바뀌었죠. 직전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바뀌어요. 네. 네. 그러면 저렇게 됐던 오프라인 어떻게 할 거냐. 그 고민도 남게 되고 어떻게 보면 격변기라 그럴까? 네. 네. 그런 거에 그 꼭지점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이 흐름이라는 건요. 네. 중간에 유턴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독 경제가 좀 더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큰 시스템이 없는 나라들, 네. 어떤 자원이 크게 없는 나라들은 좀 이런 걸 근데 우리는 또 아이템 또 발전이 돼 있으니까 뭐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네, 산업별로 아이템별로 빨리 올 것들이 있는데 예언을 하나만 더 해드리면 어쩌면 제가 말씀드렸던 핸드폰보다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도 사실은 포화 시장이고 가치 차별화가 점점 진보화되어 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아마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바꿔가면서 쓰는 서비스 반드시 나올 거라고 나오죠. 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차고 있는 시계 차별화가 크게 없다면 물론 살롱 문화는 있습니다. 뭐 몇천만 원짜리 시계 시장은 있어요. 이거 바꿔가면서 하는 거 분명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뭐 안경도 온라인에서 하고 오프라인에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건 이미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빨리 아마 등장할 그러니까 가능성이 새로운 높다고 비즈니스 봅니다. 모델.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룹들도 우리가 지금 많이 연구를 하는데 네. 이런 교육들이 좀 네.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구독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실패 사례도 있다던데 네네. 그래 되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산업상에서의 특징 그 산업에서 경쟁자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요소들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특성 그렇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산업에 있어서 하이엔드를 추구하느냐, 미들존을 추구하느냐, 로우엔드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나는 정말 끝판왕처럼 정말 싸게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정말 명품화되고 가느냐, 어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지형에 따라서 맞아요. 선택지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경제 이제 마무리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마케팅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과 시장이에요. 네,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고 또 혁신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아이콘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고객에 대한 선택, 고객들의 선택이에요. 네, 네, 고객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 선택에 대한 코드를 우리가 좀 기업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R&D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이런 인들을 아까 우리가 실험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안정적인 플렉시블한 것보다는 아주 플렉시블하지 않은 쪽에 어떤 요동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네, 한마디로 구독 경제 하실 때 하나의 그 어떤 팁을 하나 꿀팁을 주신다면 네, 어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경제가 어떠하냐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우리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주고 싶은 콘텐츠를 SNS 채널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거. 그러면은 가능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산업의 종류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경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